서강대학교 수시 입학 설명회에 찾아주신 여러분께 서강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서강대학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학 설명회에 앞서서 제가 어떤 전공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부형님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 한 가지 전해드리면서 서강대학교 소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서강대학교와 한번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에서 홀로그램이고요. 우리 공경철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바로 로봇입니다. Hi there. 이거는 Everything is going 인공지능 extremely 소피아라고 Do you like 합니다. talking with me? well. Yes, talking to people is my primary function. 자, 문제는 바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로 인해서 앞으로 12년 안에 기존 지구상의 일자리의 무려 반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과 같이 연구를 했고요. 같이 일을 했는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기술들로 인해서 새로운 많은 가치가 창출이 됩니다. 더 편리함과 더 많은 제품들이 탄생되고요. 인간들은 더 많은 이러한 그 기술들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전, 그리고 다양한 여러분이 쓰시는 그 앱 같은 거라든지.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인간이 그런 사회를 준비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이분은 아시겠지만 폴 고갱입니다. 원래 증권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여기 계신 이분은 설계를 하고 계시죠. 설계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시인 이상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여기 학생들이 오늘 저녁엔 거의 없습니다. 아마 공부하고 있나 봐요. 여기 학생이 있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한테 제가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학생 대학 가면은 저도 그랬거든요. 야, 인생 다 끝났나 보다. 이제 행복이 기다리고 있나 보다. 아니에요. 취업해야 돼요. 그럼 취업하면 이제 인생 다 끝났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또 결혼해야 돼요. 이제 결혼해서 아기가 막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럼 인생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걔가 대학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 학생이 한 30년쯤엔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자, 바로 행복이 성공이다. 제가 여러분이 인터넷에 쳐보시면 바로 이런 글을 많이 썼습니다. 성공이란 행복이고, 바로 이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 일에 내가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되면 그게 바로 성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프로의 만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만시간 하면 그 분야의 프로가 되고, 그러면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롤프 메르클레가 한 얘기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즐겨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도, 대학에 와서 공부도, 미래 직업도 결국은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성공이라는 겁니다. 누가 한 얘기냐 하면 이 롤프 머르클러나 바로 잭슨 브라운 주니어뿐만 아니라 저희 미래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인간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인간은 뭐 하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저희 미래학자들도 제시하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에 대한 정답입니다. MBTI라고 우리 고등학생들이 주로 하는 적성 검사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16가지 형태로 나눠서 직업을 추천하는데, 결과로 말씀드리면 오류가 상당히 많아서 잘 안 맞는다. 그 예로 저희 딸 이거 했는데 광업이 나왔습니다. 딸이에요. 아들이 아니라. 진짜로 광업이 나와서
저희 심리 상담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가끔씩은 나온대요. 광업이. 근데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농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뭐 본인이 좋아하고 광업은 조금 여자가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농대 4학년입니다 지금. 자, 서강대학교가 여러분의 꿈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만든 것이 바로 다전공, 연계전공, 학생 설계 전공 제도입니다. 서강대학교의 다전공 제도는요. 먼저 다전공 제도 소개를 드릴 텐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옵니다. 학점 제한도 전공, 계열 제한이 없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법대가 전문대가 법학 전문대학원이 됐거든요. 의학 전문대학원처럼. 옛날에 학부에 있을 때는 학생들이 법학을 많이 복수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경영학, 커뮤니케이션, 경제학을 많이 했습니다. 서강대학교에 의대가 없어요. 다행이에요. 그랬으면 전부 의대를 아마 복수형했을 거예요. 의대를 쉽게 못 만들어요 저희가. 왜냐? 저희는 어느 전공이든지 들어와서 다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학점 제한, 전공 제한, 계열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강대학교 하면 떠오르는 게 엄격한 학사관리. 아까 보셨죠? 종을 칩니다. 그리고 과목은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을 때 과목마다 둘째 시간부터는 자기 고정 좌석이 있어요. 그래서 출석 체크를 합니다. 요것 때문에 고등학교라는 오명이 쓰여졌는데 그거 두 개만 빼면 모든 분야에서 가장 대학다운 대학이 서강대학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높은 취업률 거의 뭐 저희 매해마다 1등을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맨날 1등을 하니까. 그리고 바로 다전공 제도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정원, 학점, 계열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하고요. 졸업을 했을 시에 이렇게 졸업장에 나란히 나와요. 뭐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어 어문, 경제학, 물리학, 철학. 실제로 이렇게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에서는. 그래서 무려 86%의 국저인문학부 학생들이 다전공을 하고 있고요. 2개, 3개를. 사회과학부의 75%. 경영, 경제는요. 세부 트랙이 있습니다. 경영학과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안에 전공이 또 나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경영정보 시스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경영학과 안에서 제 전공이에요. 마케팅, 파이낸스, 어카운팅 다양한 전공이 그 안에 트랙이라는 이름하에 나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연계 전공 제도라고요. 들어올 때는 없는 전공인데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전공들입니다. 여기엔 나와 있지 않은데 빅데이터,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졸업장에 인공지능 전문가, 인공지능 전공, 빅데이터 전공 이렇게 나옵니다. 공부를 그걸 전공하면 스타트업, 여성학, 공공인재, 교육문화 이런 전공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강대만의 아주 독특한 학생 설계 전공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전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 보고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저희 딸은 서강대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조금 실력이 모자라서 서강대학교 못 왔습니다.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 보라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집에서 좀 놀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전공을 나한테 거꾸로 물어보는 게 없느냐고. 없습니다. 그런 전공은. 자, 그래서 뇌인지과학, 뇌인지공학,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 학생들이 자기가 17개의 과목을 여러 학과에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자기가 만든 학생들이 만든 전공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600개의 전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600가지의 전공들이. 자, 동북아시아 문화학이라는 전공은요. 이렇게 사학, 일본 문학, 중국 문화, 정치, 외교 과목들로 만들어졌고요. 뇌인지공학이라는 과목도 이렇게 생명과학, 심리학, 철학으로 만들어졌고요. 또 비주얼 스토리텔링. 여러분 전 세계에서 비주얼 스토리텔링이라는 전공 들어보셨어요? 졸업장에 나옵니다. 비주얼 스토리텔링 전공자.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사학, 신문방송학, 아트앤테크놀로지 전인교육원에 있는 17개의 과목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박찬욱 감독 여러분 아시죠? 철학과 신문방송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영화 보시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19금입니다. 그 다음에
최동훈 감독님 이 영화는 국어 국문학을 이분이 신부방송 하셨기 때문에 스토리가 어때요? 황당무계예요. 재미도 있지만 우리 손종훈 아나운서는 신문방송학과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했는데 아마 한 4년쯤에 기호 3번 무슨 당 가능하죠? 뭔가 야심이 있습니다. 우리 장윤정 학생 보면요 욕심이 되게 많아요. 아트앤테크놀로지 전공에 들어와서 화학하고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화학과 심리. 아주 심오하죠. 화학과 심리. 자, 우리 공경철 교수님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요새는 입는 로봇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가 엊그제 전화해 보니까 독일 입는 로봇 컨퍼런스에 가 계시다고 합니다. 기계공학과 물리학을 전공하셨고요. 김우형 동무는 컴퓨터공학과 경영학을 전공해서 구글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민웅 동무는 컴퓨터공학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NBA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병원 학생은 물리학, 커뮤니케이션학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리와 커뮤니케이션, 뭔가 소통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조희용 동무는 화공생명학과에 들어와서 자기가 공연예술 인문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졸업을 하고 지금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중학생들의 꿈의 직장입니다. SM. 이원빈 동무는 경제학과 보험계리학이라는 걸 자기가 만들어서 보험계리학은 보험을 파는 게 아니라 보험 상품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연봉이 저보다 많습니다. 우리 문혜진 학생은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발명 및 창업 교육학이라는 그러한 전공을 스스로 만들어서 아트앤테크놀로지와 같이 이 두 개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미래의 꿈을, 성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를 정하신 다음에 서강대학교 와서 그 전공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서강대학의 교육 철학과 교육 인프라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은 다른 대학하고는 달라요. 다른 대학하고 같이 경쟁하는 대학이 아닙니다. 어떤 대학인지, 어떤 경쟁,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은 예수의 대학입니다. 전 세계에 예수의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226개 대학이 있는데요. 어디를 가나 엄격한 학사관리와 최고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소수의 정예만을 교육시킵니다. 자, 미국의 예수의 대학, 바로 버스턴 칼리지와 조지타운 대학입니다. 조지타운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대학입니다. 서강대학도 물론 배출을 했는데 제가 강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 넘어가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강대학은 전 세계 64개국에 355개 대학과 자매교련을 맺어서요. 학생들이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나가서 해외에서 공부를 합니다. 무려 원하는 학생의 98%가 가는데요. 서강대학교 학생들이 자매교련 나가는 것보다 이제 등록금을 여기는 거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학생이 2배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업을 들어가나 외국 학생들하고 대부분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졸업생들 어디에 취업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66%가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에 가는데 이공대 같은 경우에 84% 이상이 대기업에 취업하고요. 또 1학년, 2학년이 끝나면 이미 사인을 합니다. 노예계약서에. 나는 저 대기업에 갈게. 그 정도로 취업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장학금은 신입생 장학금, 재학생 장학금,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장학금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서강대학은 예수의 대학이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운,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100% 장학금을 대준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강대학교 학부 7개 학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국제인문학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과학부 있습니다.
자, 새로 신설된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4개의 학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신문 방송, 글로벌 한국학 전공, 아트 앤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아트 앤 테크놀로지는 전 세계에서 서강대학교밖에 없어요. 문과 이과를 결합하고요. 코딩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도 하고 뭐 다양한 예술과 기술을 테크놀로지, 사이언스를 결합한 그런 학과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죠. 그리고 글로벌 한국학 전공은 4년 내내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네, 전부 영어입니다. 한국말 안 합니다. 그래서 영어 못하는 학생들은 오지 마세요. 공부 못 따라가요. 그리고 경제학부, 서강 학파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던 바로 서강 학파의 탄생지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입니다. 경영학부 서강대학교 하면 경영학과 유명합니다. 교수님이 54분, 54분이 계신데 한 분은 국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하셔서 중국 베이징 대학 박사시고 나머지는 전부 미국에서 명문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저처럼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 트랙들이 전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전문가, 마케팅 핵심 전문가 등등 이런 전공을 세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학부, 대한민국 자연과학 연구의 산실이고요. 그 다음에 산학 연계로 유명한 많은 그 회사들과의 그 이런 산학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공학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이분들, 화학과 윤경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분들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들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서강대학교의 동문들입니다. 은행장들도 몇 분 계시고요. 대기업의 CEO, 많은 언론의 리더들, 뭐 PD나 뭐 이런 아까 영화 감독 굉장히 많습니다. 재밌는 거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전공을 하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결과로 서강대학교는 학교, 교수, 교육 전 분야에 있어서 항상 최고의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 서비스 품질 지수 종합대학교 부분에서 4년 연속 1위를 했고요. 계열별 가중치를 고려한 취업률 1위를 작년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렇게 놀라운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도 서강대학에서 특별히 우리 학생 맨 앞에 앉았는데 우리 학생의 꿈과 행복과 성공을 서강대학에서 찾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서강대학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격하나 그런 걸 다음에 우리 박선영 입학사정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앞서 설명 들으셨겠지만 일단은 이제 누리고 싶은 모든 제도들 그리고 서강대학교에서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들 모두 다 입학하신 이후에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전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대입 전형을 크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일단 수시 한번 보시면 크게 논술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는 총 5개의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든 전형 간에 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최소 한 3개 정도 이상은 쓰실 생각으로 오셨을 거라고 믿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누어지고요. 총 6개까지 제한되어 있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올해 2019학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면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학생부 종합의 자기수영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년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이 가능했던 이 학교생활 보충자료라고 하는 서류가 올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도 올해 그 학생부 종합의 자기수영과 일반형의 제출 서류가 똑같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 보이시는 이 3개의 전형이 수시 모집에서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의 일반형과 사회통합은 최저 기준이 있는데요. 이 최저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4개 영역 중 3개 영역의 등급합 6등급 이내이자 한국사 4등급 이내인데요. 전년도에 비하면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3개 각 2등급이었기 때문에 2를 맞는다라고 하면 똑같겠지만 321 혹은 411 이런 조합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좀 완화가 되었고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열 구분 없이 교차 지원이 올해도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정시 모집에서 올해 달라진 점은 이제 저희가 올해 최초로 인문자연 계열 구분 없이 이제 교차 지원 정시에서도 가능하게끔 바뀌었고요. 대신에 이제 수학 가 응시자에 한해서 표준 점수의 10% 가산해서 반영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논술 전형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억하실 점은 일단 논술 시험의 특징, 계열별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전형 요소별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일단 논술 시험 성적이 80%, 학생부가 20% 반영이 되고요. 최저 기준 있다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최저 기준은 학생부 종합의 일반형과 사회통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학생부의 비중이 20% 반영이 되는데 실질적인 반영 비율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낮습니다. 거의 영향력이 없을 정도로 낮은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 교과 10, 비교과 10으로 나누어지고요. 교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정량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아예 표로 제시가 수시 모집 요강에 되어 있는데요. 한 8.75등급보다 더 낮지만 않으면 큰 감점이 없습니다. 지금 좀 잘못 들으신 건가 이런 표정들도 몇 분 있으신데 8.75등급이 맞고요. 다음 세션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한 6등급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합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과 영역에서는 출결과 봉사로 나누어지는데 출결 같은 경우에 무단결석 3일 이내이고 봉사활동 3년 동안 20시간 이상만 하신다면은 만점입니다. 네. 가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무단결석을 그럼 가출하게 되면 3일 이내만 들어오면 되냐? 아니면은 봉사는 1년에 20시간이냐, 3년에 20시간이냐? 그러니까 그만큼 기준이 좀 낮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서강대학교 논술전형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이 학생부 20% 영역에서는 사실상 큰 감점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시험 성적의 영향력이 거의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열별로 좀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보여드리면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얘기가 글을 잘 쓴 학생은 굉장히 많은데 답을 쓴 학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 제시문이나 제시어가 나왔다라고 해서 막 그것에 너무 집중적으로 쓰면 안 되고요. 저희가 문항에서 제시하고 원하는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만 정확하게 쓰고 나가야 되는 시험이다. 라고 꼭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2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문제당 글자 수는 800에서 1000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제학부와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리논술에서 출제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통계나 그래프를 활용하거나 해석하는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 시험은 수리논술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과학지문에서 출제가 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장에 가보면 기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포기자가 좀 많다라는 얘기고요. 답이 꼭 나오지 않거나 답이 도출되지 않거나 답이 틀리더라도 저희가 풀이 과정에서 논리력이 보이면 부분 점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포기하는 학생들보다는 일단 뭐라도 최대한 끝까지 써서 부분 점수를 받아가게끔 해주시게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꽈락 기준은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희 전년도 기출문제랑 풀이 그리고 모의논술 문제, 풀이 모두 다 논술 가이드북에 실려 있습니다. 너무 옛날 자료 참고하지 마시고요. 최근 2개년치의 논술 가이드북 자료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꼭 한 번은 풀어보고 오셔야 된다는 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능 있는 수능 본 그 주 주말에 실시가 되고요. 토요일에 자연계열, 일요일에 인문사회 계열 시험 진행이 되고요. 같은 시험 시간에는 같은 시험 문제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수능 최저를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20%의 반영 비율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거의 낮았고 논술 시험이 중요했다. 네, 시험 보는 날짜는 수능 본 그 주 주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은 인원을 또 선발하고 있고 메인이 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 중에서도 자기소개형이랑 일반형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두 전형의 일단 공통점은 서류평가 100%로 진행된다라는 점, 그리고 종합적인 저희 정성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면접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출하는 서류가 똑같아졌다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 요 밑에 보이시는 두 개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있냐 없냐, 그리고 서류 제출 시기가 자기소형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원서접수를 하고 9월에 서류를 제출하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9월에 원서접수를 하고 수능 끝난 11월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보고 나서 본인의 점수를 파악한 이후에 서류를 낼지 말지 한 번 더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전형이 일반형이다. 그리고 자기소형은 9월에 동시에 원서 접수해서 수능과는 무관한 전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비교나 분석은 이제 다음 세션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3개의 전공만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이 전형만 유일하게 면접이 있습니다. 이 전형에서는 이렇게 3개 뽑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전공과 컴퓨터 공학 전공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제 인재를 뽑는 전공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초적인 수학, 과학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학생들 중에서 좀 더 더불어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같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너무 거추장한 어떤 대회 수상 실적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 학습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봤다라든지 어떤 알고리즘을 돌려봤다라든지 본인의 학교 생활 내에서 혹은 스스로 한 거 내에서 충분히 보여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전공은 이제 인문학과 테크놀로지의 조합이라서 들어와서 이제 좀 문이과 성향을 좀 넘나드는 그런 과목들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한쪽에 좀 치우쳐지지 않고 본인이 조금 두 영역에 다 관심이 많고 어떤 기획력이나 좀 창의력, 어떤 메이킹 능력을 좀 갖춘 학생들이 실제로 좀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해왔습니다. 이 3개의 전공, 이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은 저희 신입생 장학금이 주어지는 전형이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내용은 수시 모집 요강으로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전형에서는 일단 1단계 서류평가 100%로 먼저 진행이 되고요. 제출 서류는 앞서 보셨던 학생부 종합에 플러스 하나 더 선택적으로 학교생활 보충 자료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어떤 건지는 조금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1단계 성적이 80% 반영이 되고 한 2에서 5배수의 학생들을 면접 대상자로 저희가 올립니다. 근데 이 면접은 저희가 일반 면접이기 때문에 앞에 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다라든지 그룹 토론을 한번 시킨다든지 혹은 영어 지문을 해석해 보라고 한다든지 어떤 심층 면접이 형태가 아니고요. 일반 면접,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저희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2학년 때 했던 활동이나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했거나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강조한 내용 위주로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크게 어려운 면접은 아닙니다. 기출문제가 있거나 이런 형태의 면접은 아니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특정한 지원 자격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들이 있고요. 세부적인 지원 자격은 사실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올해 전년도 대비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전형들 모두 세부적인 지원 자격은 한 번씩 살펴보셔야 되고요. 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되는 전형들이기 때문에 서류평가 100%로 진행되는 거는 아까 보셨던 학생부 종합 전형과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대신에 최저 기준이 고른기에는 없고 사회통합에는 있다. 이 정도로만 구분하시면 되고 올해 사회통합에서 가톨릭 지도자 추천이라는 지원 자격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전형도 최저 기준이 있기는 한데요. 앞서 보신 전형들보다 조금 더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수시 모집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시를 설명드리기는 할 건데 아시겠지만 설명드릴 내용이 크게 없습니다. 수능 잘 보시면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인문자연 계열 구분 없이 올해 최초로 가능해졌다.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수학하 표준 점수의 10% 가산해서 반영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수학에 대한 가중치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을 보게 됐는데 수학을 잘 봤다라고 하면 벌써 고개를 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올해 수능에서 수학을 좀 더 잘 봤다라고 하시면 이제 서강대식 환산 점수가 조금 더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 전형도 여전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여전히 수능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 전형들에 대한 이제 내용을 한 페이지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 수능 끝나고 저희 논술 시험 있고요. 논술 지금부터 계속된 연습 훈련으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느냐, 수능 이전에 제출을 하느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냐 없냐, 그 외에 저희가 종합적인 정성평가를 하고 면접이 없고 바라보는 방향, 관점, 뽑고자 하는 학생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은 이제 단계가 있는 전형이고 면접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생활 보충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모든 전형에서 논술 전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부 종합과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에서 공통적인 점은 무엇이었냐면 서류평가 100%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정성평가를 한다. 네, 그게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거고요. 이제 그에 맞춰서 제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위에 보이시는 3가지의 서류를 받아서 밑에 보이시는 4가지의 평가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네, 세부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 학업 역량은 서강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서강대학교에서 공부를 좀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성장 가능성, 역량이죠. 이 부분을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이 성장 가능성을 아카데믹한 측면과 제너럴한 측면으로 좀 나눠서 봅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리더십 같은 걸 볼 때에도 반장이랑 학생회장 중에 학생회장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무슨 단계에 따른 점수가 이렇게 매겨져 있는 게 아니고요. 동아리 내에서도 본인이 팀원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충분히 문제 해결을 했다. 동아리를 이끌고 나갔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점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역량을 보여주시는 파트다. 그 외에 개인의 차별적 특성, 앞에 3가지 영역에서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제시되지 않았는데 개인만이 가진 어떤 강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쓰신다면 그 부분 또한 저희가 평가하는 요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학업 역량부터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많이들 여기에 오셨을 법한 분들이라면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학업 역량이 단순 내신 평균 등급 수치다라고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5가지 영역의 모든 요소들이 다 학업 역량을 이루는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고등학교에서 같은 2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혹은 어떤 학생이 심화 과목을 누가 더 많이 들었는지 수강 인원은 어떠한지, 표준 편차는 어떠한지 이런 요소들을 저희는 다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가끔 말씀드리면 내신을 안 본다라고 과장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내신 중요하지만 내신을 볼 때에도 이 다양한 요소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세특, 창체, 교내 수상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학업 역량을 이루는 요소들이다라고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동아리 명칭, 관련되어 있는 교과 목명 혹은 활동명 이런 어떤 명칭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신문 방송학과를 진학하고 싶어요. 근데 방송반이 딱 떠오릅니다. 방송반을 이제 와서 안 했는데 그럼 방송반을 한 학생이 신문 방송학과에 엄청 유리할까요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전국에 2,000개의 고등학교가 있고요. 방송반에 10명씩만 해도 2만 명인데 그 2만 명이 전부 다 신문방송학과를 썼다라고 했을 때 방송반 하나만으로 메리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크게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송반 내에서도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반을 했는데 내가 그 안에서 어떤 대본을 쓰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면 뭐 국어 국문학과, 내가 방송반을 했는데 기자재를 다루었다, 기계공학 전공, 방송반을 했는데 영어 회화 코너를 내가 운영했다 그러면 영미문학계, 방송반을 했는데 예산 담당이었어요. 돈을 받아가지고 준비물 사고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경제 경영. 이런 식으로 같은 동아리 내에서도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떤 명칭 혹은 수상 명칭,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경제학과 수업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넓은 의미로 본인의 관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본인의 뭐 관심 분야 혹은 역할 이런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뒤에서도 사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학업 역량 그리고 성장 가능성, 뭐 개인의 차별적 특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를 할 거고요. 서류를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자기소개서부터 좀 팁을 드리자면은 우선 자기소개서는 일기장이 아닙니다. 네. 고등학생들이 여러 가지 순수한 마음도 있고 겸손해야 된다 또 이런 생각들 때문인지 일단 본인의 부족한 점을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보다는 본인의 강점,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서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좋은 점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가끔은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문항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긋난 답을 쓰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쓰게끔 1번에 되어 있는데 갑자기 서강학파의 미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전혀 엉뚱한 답안들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좀 물어보고 있는 거에 대한 좀 정확한 핀트 맞는 답변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일기장, 본인이 쓰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쓰는 곳은 아니다. 저희가 좀 그래도 문제가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답을 썼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항목별로 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에 학업의 장점에 대해서 쓴다라고 하면 본인이 만약에 한 3년간 꾸준히 성적이 좀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이런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쓰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이 얼마만큼 올랐다, 등급을 표현하셔도 좋고 숫자, 뭐 등수 아니면 성적 원점수를 표현하셔도 좋고요. 자연스럽게 표현하셔도 좋은데 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써도 되나요? 네, 별로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본인의 강점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내용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셔도 좋고요. 조금 향상하지 못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표정들이 갑자기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특정 과목에 대해서도 꼭 주요 과목일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어떤 탐구 능력, 어떤 학습 태도를 보여주는 특정 과목에 대해서도 어필하셔도 좋고요. 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학업을 유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셔도 좋습니다. 3년 동안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학업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라도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해서든 본인의 강점 위주로 좀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학교에 대한 관심이나 애착을 좀 더 보여주실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 들으신 어떤 다전공 제도라든지 뭐 학생 설계 전공 제도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기반 삼아서 좀 더 내용을 써주시면 뭐 흔한 인재상 같은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와닿는, 진짜 오고 싶고 뭐 관심 있는 교수의 어떤 뭐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자유롭게 본인이 정말 왜 오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하게 써줄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자기소개서 하나 때문에 합격하거나 불합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서류는 이제 저희가 학생부를 좀 더 바라보는 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좀 더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다른 서류들과는 좀 더 일관성 있는 유기적인 서류로 저희가 읽히기 때문에 너무 좀 뜬구름 없는 얘기라든지 전혀 사실과 무관한 혹은 뭔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좀 신뢰도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서류와의 일관성을 생각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요즘에 유사도 검증이 좀 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혹은 컨설팅 업체에서 맡긴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이야기만 솔직하게 쓴다면 절대 유사도 검증에 걸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에 올해 6번 부분이 좀 추가가 되었는데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 성명, 출신 고교, 그리고 뭐 부모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표현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공인어학 성적과 교회 수상 실적을 작성하실 경우 0점 처리되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내용이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 쓰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알바트로스 창의 전형에서 선택적으로 제출이 가능했던 앞서 보여드렸던 학교생활 보충 자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서류는 선택형 제출 서류고 최대 A4 사이즈, A4 용지 3페이지로 자유롭게 구성하셔서 마지막에 PDF 파일로 변환해서 업로드 하시는 형태입니다. 별다른 양식 없습니다.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A4 사이즈에 뭐 그림을 축소 복사, 이렇게 사진을 축소 복사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자유롭게 글씨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냥 나는 꾸미기에 좀 약하다, 뭐 디자인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자유롭게 본인이 한 것들, 뭐 자기소개서에서 뭐 작성한 것도 중복해서 쓰셔도 상관없고요. 강조하고 싶은 것들, 어차피 3페이지 내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전형에서 이 학교생활 보충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전공들 중에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전공이 아무래도 신설이 되다 보니까 이 전공이 뭐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끌어오면 좋은가에 대해서 좀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이 전공은 이제 새로 신설이 되긴 했지만 전년 계속 있었던 그 신문방송학과의 하나의 트랙 중에 하나가 전공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신문방송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뭐 PD나 방송 작가나 이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약간 ICT 이런 기술을 좀 더 접목시킨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졸업 후 진로 분야를 보시면 뭐 미디어 컨텐츠 기획이라든지 어떤 제작 쪽으로 약간 기술이 조금 더 접목된 쪽으로 분야가 좀 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하나의 예시로 좀 보여드리는 건데, 뭐 정보 시간에 배운 프로그래밍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아까 제가 뭐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 이런 얘기 좀 드렸잖아요. 스스로 코딩 동아리 만든 친구들도 있고, 혼자 요즘에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 만드는 친구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UCC 앱 개발, 뭐 이런 것 쪽으로 자연스럽게 뭐 너무 거창한 그런 거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학교 생활 한 것들 내에서 어떤 프로그래밍 혹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연계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연결지어 봐라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제출 서류, 학교생활 보충 자료가 가장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얼마나 디자인이 화려해야 되느냐, 구성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전년도에 그 사례 두 학생의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딱 일단 첫 느낌이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한가요? 화려한가요? 네,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난한 학생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디자인으로 충분히 보입니다.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와 비전이라고 해서 본인이 아트 앤 테크놀로지 쪽으로 어떻게 해서 좀 관심이 갖게 되었고, 이쪽으로 왜 진로를 이제 방향을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기술을 한 학생이고요.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결과물을 좀 제출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한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자연스럽게 어떤 쪽에 관심이 생겨서 이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다가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또 이어서 계속 타이핑하고요. 특정한 어떤 화려한 디자인이나 구성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독성이 좋고 전달력이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무난한 구성으로 충분히 합격권에 들었던 학생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디자인 쪽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어떤 구성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 요거 위주로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서류평가 항목도 얘기 드렸고요. 제출 서류 작성 방법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인 정성평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제 경제학과에 지원한 학생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보여드릴 건데요. 주요 과목 내신은 2.11 정도 됩니다. 네, 내신의 추이를 보자면 2.4에서 한 1.5까지 향상한 게 이 학생의 좀 강점이라고 저는 읽혔어요.
그리고 좀 다른 교과목명에서 좀 더 눈에 띄는 점은 수학 과목의 성적 향상이었는데 한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까지 점차 향상한 굉장히 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보시면 이 수학 향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성적이 올랐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방과후 학습을 들으면서 이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학생이 흥미를 갖게 되었다. 이런 식의 기술이 되어 있고요. 이 학생의 또 가장 큰 특징이 경제학과학과 지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제 과목을 이수를 안 했습니다. 예, 학교에서 안 열렸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 이런 다른 교과목에서 경제학과 관련한 어떤 관심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뭐 임금 격차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수업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발표하고 준비했구나 이런 부분이 좀 파악이 되었고요. 수상 경력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교내 학업 우수상, 학력 우수 향상상 이런 부분 정도가 있었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서는 이제 본인이 경제 관련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활동한 내용들 작성이 되어 있었고, 진로 활동에서는 사회 전반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 스크랩해서 좀 정리하고 의견을 평소에 좀 정리해 놓는 학생이었다. 이런 학생으로 좀 이미지가 와닿았고요. 이 학생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면 본인의 강점을 이쪽 위주로 봐주고 이런 부분 위주로 학생부를 한 번 더 봐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경제학과 나는 경제학 수업을 들은 게 없는데 수학으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가기 위해서 수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이 수학을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향상했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업도 올렸다라는 것들을 이제 한 1, 2번 문항에서 잘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과 관련된 동아리 얘기도 좀 했고, 마지막 4번 문항에 이제 뭐 서강대학교 다전공 제도를 통해서 단순 경제학도가 아닌 조금 더 폭넓은, 본인이 워낙 사회 현상 전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폭넓은 경제학도가 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예시를 가지고 온 거는 너무나 화려하고 막 1등으로 꼽을 만한 예시라서 가지고 온 게 전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평범하고 무난한 저는 학생으로 보이고, 자기소개서도 그냥 본인의 강점을 무던하게 작성한 케이스로 보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항에 전혀 맞지 않는 핀트에 어긋난 답안들도 많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수학이 왜 필요한지, 본인의 강점, 수학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반적인 학업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도 잘 담았고요. 서강대학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전공 제도도 잘 얘기를 했고, 또 본인이 경제학과 관련된 조금 저희가 전공성을 넓게 보기 때문에 너무 경제 이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학적 이슈에 관심이 많지만 전체적인 사회 이슈에도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폭넓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내용을 무던하게 담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무난한 학생들을 지금 많이 뽑고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하는 서류들마다 이 평가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서류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성평가를 한다는 거는 하나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큰 서류라고, 한 개의 서류라고 파악을 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학년별 성적에 있어서도 가중치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학사정관 개인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평범한 학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등학교 3년 동안 또 열심히 노력해왔고 또 졸업하기까지 학교생활 또 굉장히 열심히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 똑같은 지원자도 없고 본인의 강점, 부족한 점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강점을 좀 믿고 내가 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조금 정성평가임에 주목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어떻게 종합적인 정성평가를 할 것인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입학사정관들이 최선을 다해서 종합적인 정성평가 한다라는 걸 믿어주시고 좀 도전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 작성 및 최종 검토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작성을 하시되 마지막 날에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최종 오탈자라든지 또 의외로 학교명이나 학과명을 틀리시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네,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좀 편안하게 마지막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 때문에 또 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못다한 이야기, 또 궁금하신 것들도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받으신 책자 중에 이 빨간색 책자가 입학 가이드북이란 책자인데요. 그 안에 저희가 종합적인 정성평가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놨고요. 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실어놨습니다. 실제로 저도 좀 모를 때 그 책자를 많이 참고할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책자를 한 번 더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학교 입학팀장 이관택입니다. 어떤 전형을 지원해야 유리할까요? 심지어는 어떤 전공으로 지원해야 유리할까요?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2019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한 전체 대입 전형 계획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7, 2018, 2019 이렇게 최근 3개년을 보면 수시대 정시의 비율이 이 맨 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학년도에 거의 7대 3에서 지금 이제 76대 한 24 정도로 그만큼 수시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정시는 그만큼 비율이 조금씩 줄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위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합쳐서 한 66% 정도 되는데 물론 논술이나 실기도 계속 조금씩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시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 정시는 수능 위주의 전형이 이제는 좀 안착이 되었다. 그리고 논술에 대한 모집 인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서강대학교는 그럼 어떤지 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학생부 위주의 전형에서 저희는 학생부 종합 전형만 있습니다. 주요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선발을 거의 하고 있지 않고요.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 저희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한 56% 반 이상을 전체 모집 인원의 반 이상을 선발하고 있고 논술에서도 저희는 아직까지는 20% 이상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시에서 거의 한 80% 정도를 선발하고 정시에서 한 20% 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수시대 정시 비율이 7대 3에서 한 8대 2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최근 4개년간 서강대학교 수시 모집 지원 현황인데요. 모집 현황인데 보시면 2016, 17에서는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40%가 조금 안 되게 선발을 했다가 전 학년도 2018학년도에서 50% 넘게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크게 다르지 않게 역시 올해도 50% 넘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논술은 해마다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지만 22, 21, 20, 20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한 20% 정도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쟁률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빨간색 입학 가이드북에 저희가 이번에 경쟁률을 다 실어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최초 경쟁률, 실질 경쟁률 어떻게 다른지. 먼저 논술부터 보겠습니다. 2018학년도 전년도 논술인데요. 최초 지원, 그러니까 최초 경쟁률은 79대 1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대학 논술 경쟁률은 아마 비슷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79대 1이었는데 그러니까 최초 경쟁률에 좀 이렇게 겁을 내시면 안 되고요. 논술은 제 최초 경쟁률보다 최종 경쟁률에 더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 논술 앞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은 논술 수능 이후에 봅니다. 서강대학교 수능 끝나는 그 주 토요일에 자연계가 보고 일요일에 인문사회가 봅니다. 아마 대부분의 대학이 아마 그 주나 그 다음 주에 다 걸쳐서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결과에 따라서 논술을 보러 오지 않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수능을 잘 봐서 보러 오지 않는 학생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이미 다른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도 보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만족하면서 논술까지 보러 오는 학생들이 고려하면 한 28대 1 정도로 줄어듭니다. 한 3분의 1 조금 안 되게 줄어들고요. 논술도 추가 합격이 있습니다. 논술도 이렇게 중복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합격까지 고려를 하면 23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최초 경쟁률 79대 1과 최종 경쟁률 23대 1은 한 3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최종 경쟁률 23대 1도 그렇게 낮은 경쟁률은 아니지만 최초의 경쟁률보다 비교하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경쟁률만 보시고 놀라지 마시고 최종 경쟁률을 보시고 그러니까 논술에 좀 강하다 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시고요. 논술과 비슷한 구조를 갖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 최초 지원은 18.5대 1입니다. 학생부를 운영하는 그 대학들의 대부분의 경쟁률이 이 정도 내외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형 같은 경우에 18.5대 1인데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 서류 제출이 수능 이후라고 했기 때문에 그 논술 시험을 보러 오지 않는 그런 이유와 거의 비슷한 이유로 서류 제출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하고 수능 최저까지 만족하는 학생은 한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18.5대 1에서 9대 1이 조금 안 되는 경쟁률로 떨어지고요. 추가 합격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 합격까지 고려를 하니까 저희가 3.12대 1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실질, 그러니까 최종 경쟁률은 3.12대 1, 그러니까 18.5대 1에서 3.12대 1, 한 6분의 1 정도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경쟁률만 보시고 겁먹지 마시고 최종 경쟁률 보셔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기주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형은 원서를 접수하면서 서류도 같이 제출합니다. 최초 경쟁률은 8.5대 1. 아까 일반형 18.5대 1보다 훨씬 낮게 시작을 하고요. 추가 합격을 고려하면 2.99대 1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주도형에 지원을 했다. 그럼 지원하는 순간 일단은 추가 합격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대 1이다. 3명 중에 1명은 합격을 했다. 전년도 기준으로 3명 중에 1명은 합격을 했다. 저희가 일반형과 자기주도형의 충원율이 전년도에 한 186% 정도 됐습니다. 186%라는 것은 최초 합격자, 100명 모집한다 하면 최초 합격자 100명이고 그 100명을 제외한 추가 합격이 186% 정도, 180% 정도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최초 합격자 100명 플러스 추가 합격 180명, 그러니까 280명 정도가 합격을 했다, 최종으로. 그러니까 100명 뽑으면은 한 곱하기 3 정도 하면 그것이 한 합격권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집 정원에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돼 있는 것만 보시고 모집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거 집어넣어도 괜찮을까? 여기에 지원해도 괜찮을까? 겁먹지 마시고 전년도 기준으로 보신다면 그 모집 인원에 곱하기 2.8 정도가까지는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명 모집 인원이었다 하면은 한 90명까지는 합격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대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의 실질 영향력은 앞에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 전년도 경쟁률 앞에서 전체 경쟁률을 보여드렸고요. 최초 경쟁률 79대 1이라고 했지만 이제 계열별로 보면 경쟁률이 이렇습니다. 인문계, 영미문화 이렇게 쭉 있고 자연 쪽에서 보면 화공생명은 132대 1 이런데 저희가 논술에서 화학과 생명과학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 두 전공은 논술에서 선발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화공생명 쪽으로 조금 경쟁률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실질 경쟁률, 최종 경쟁률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면은 실제로 경쟁률이 이제 이만큼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나 경영 같은 경우에는 20대 1이 좀 안 되고요. 아까 화공생명도 한 30대 1, 컴퓨터도 한 20대 1, 이 정도 선에서 경쟁률이 이루어졌다. 논술 전형 지원자들의
내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보시면은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파란색 쪽이 1, 2고 가운데 약간 붉은색 쪽이 3, 4, 5, 뒤쪽이 뭐 6, 7, 8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골고루 논술 전형 지원자들의 성적은 골고루 지원을 했다 보시면 되고요. 실제 합격자들 보시면 뭐 앞쪽에도 있지만 중간 3, 4, 5 후반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논술은 아까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논술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과 성적, 영향력, 학생부의 교과나 비교과 영향력이 그다지 거의 없다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논술을 전형의 합격자들의 합격 분포를 보면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좀 더 쉽게 박스 그래프로 보면 가운데 빨간색이 전체 합격자들의 이제 평균선이고요. 각 막대 그래프에 있는 검정색 선이 그 계열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레인지가 넓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쪽 사회과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자기주도형과 일반형 차이점이 뭐냐? 평가 방법은 어떻게 다르냐? 앞에서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왜냐하면 저희가 이 두 전형에서만 50% 이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공통점은 똑같이 서류 평가 100%다. 제출하는 서류, 필수 서류 세 가지로 똑같다. 그다음에 면접이 둘 다 없다라고 했고 차이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주도형은 저희가 수능 최저 기준이 없었고 일반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 시기가 자기주도형은 원서 접수하면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일반형은 원서 접수는 9월에 하지만 서류 제출은 수능 이후에 수능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낼지 안 낼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쟁률도 한번 저희가 전공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 경쟁률 아까 18.5대 1로 시작해서 실질 경쟁률이 8.9대 1이었고 최종 경쟁률이 2.99대 1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년도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부에서 충원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사회과학부에서 충원이 좀 많이 됐었고요. 중국문화가 인문사회 쪽에서는 그나마 충원이 조금 덜 된 편이었고요. 자연 쪽으로 가면은 화공생명이 충원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한 230% 정도 됐었고요. 물리가 이제 일반형에서는 조금 의외로 조금 낮았었습니다. 충원율이 좀 낮았었고요. 그렇다면 전년도 학생부 종합 일반형 지원자들의 성적 분포는 어떻게 됐었는지 아무래도 일반형은 수능까지 다 보고 정시까지 고려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강대에 그런 일반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고 그때 정시까지 고려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급이 좀 앞등급 학생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지원자들 보시면 좀 1, 2등급 쪽에서 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박스 그래프로 지원자들의 현황을 보면 역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쪽 여기에 보입니다. 지원자들의 풀은 다양한 것을 볼 수 있고요. 합격자들의 성적을 보면 아무래도 일반형은 좀 앞단에서 합격자들이 좀 많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단에서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뒷단에서도 있지만 조금 앞단이 조금 더 많다. 이따가 자기주도형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박스 그래프로 일반형의 합격자들의 분포를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선이 평균선이고요. 합격자들의 평균선이고 한 2점대 초반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은 보면은 각 단위별로 전공별로 조금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이 보입니다. 뭐 중국 문화가 조금 평균선보다 낮게 형성이 됐었고요.
자연계열 쪽에서는 기계공학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자기주도형입니다. 자기주도형 아까 최초 경쟁률 8.5대 1이라고 했고 실질 경쟁률은 추가 합격까지 고려한 실질 경쟁률은 2.99대 1. 약 3대 1이 조금 안 됐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인문사회 쪽에서는 종교학이 충원율이 조금 낮았었습니다. 자기주도형에. 아무래도 종교학은 조금 그쪽에 매니아층들이 따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충원이 조금 덜 돌았고요. 영미문학계가 자기주도형에서는 조금 충원이 많이 있었고 자연 쪽에서는 생명과학의 충원율이 조금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컴퓨터공학이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형의 지원자들 보면 아까 일반형이랑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앞단보다는 이렇게 뒷단이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의 현황이고요. 그것을 박스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평균선이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뭐 골고루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아무래도 레인지가 그 범위가 일반형보다는 조금 더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합격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일반형의 합격자들 그 색깔을 보면 약간 파란색이 조금 더 가운데서 좀 더 많았었는데 지금 자기주도형을 보면 아무래도 3, 4, 5 뒷단이 조금 더 좀 더 많아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박스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박스 그래프로 보면 아까 일반형이 평균이 전체 평균이 한 2점대 초반에서 형성이 됐다면 요거는 약 2점대 한 후반 정도 중후반에서 평균선이 형성이 되고 있고 평균선보다 낮게 있는 것들이 좀 보이죠. 이쪽에 왼쪽에 뭐 사회과학부나 중국문화 이런 쪽이 보이고요. 자연계 쪽에서는 전자공학이나 뭐 기계공학, 화공생명이 조금 낮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원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지 마시고 둘 다, 네. 둘 다 쓰고 싶으시겠지만 이게 뭐 카드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도 하나만 써야 되는데 하면 그거는 글쎄요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까 제가 어떠한 지원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주도형을 지원하고 어떤 학생들이 일반형을 지원하는지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형은 수능까지 고려해서 정시까지 고려한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편이다. 자기주도형은 정시, 수능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수시에서 좀 합격 여부를 결정짓고 싶은 학생들, 좀 큰 시험에 난 조금 자신이 없다라든지 약하라든지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지 마시고 둘 다 쓰셔서 좀 더 기회를 많이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강대학교에 꼭 입학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도 꽤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수시 모집의 모든 전형은 저희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뭐 수시 6회 제한 내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합격하고 우리 싶은 지원자들은 좀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학생부 일반형과 자기주도형, 뭐 논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지원해서 제가 보니까 뭐 한 5개 정도까지 쓴 학생도 제가 봤습니다. 지원을. 2개로 중복 지원 학생들 꽤 많고요. 밑에는 이제 자격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자격이 된다면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저희가 최근 4년간 경쟁률을 이렇게 좀 한번 표로 보면 아무래도 논술은 경쟁률은 한 20대 1에서 30대 1 정도 최종입니다. 형성이 되고 있지만 충원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6, 29, 23 한 20% 초반에서 중반 정도 충원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논술은. 그만큼 논술은 합격하면 보통 그 학교에 대부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원이.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보면 충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5, 16, 17에 비해서 2018 전년도의 충원율이 자기주도형 186, 일반형이 187이었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도 충원율이 훨씬 많이 돌았다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신다면 어떤 전형에다가 좀 한번 더 지원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아마 마음속에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논술을 정말 글을 잘 쓰고 논술에 강하다 하는 학생들은 물론 뭐 논술에 지원하시면 되겠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형과 자기주도형 최종 경쟁률을 보면 한 3대1 선에서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신다면 이번 201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어떻게 지원하셔야 할지 아마 조금은 더 이렇게 좀 마음에 뭔가가 좀 잘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모든 분들 여기 오신 분들 뭐 열심히 남은 시간 잘 준비하셔서 꼭 서강대학교 캠퍼스에서 뵀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